자, 안녕하세요. 사이버 교사 성환철입니다. 여러분이 교실에까지 왔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고 제 사정이 좀 그러하다는 점 양해 바라면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영국혁명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업 전에 지난주에 창립기념일이 있었죠.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35년이 됐답니다. 정말 장구한 시간이죠. 135년 전인 1886년이고 1886년은 우리나라 여러분이 아는 연도로 따지면 갑신영변이 벌어지고 나서 2년 후 개화기 그 한복판에서 저희 학교가 섰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창립기념일 우리가 식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했는데 실제로 창립기념일은 어느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5월 31일이에요. 5월 31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서 5월 31일이 왜 창립기념일일까?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창립을 하신 스크랜튼 여사가 학교의 문을 처음 연 날이 5월 31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으로 이화학당에 학생이 들어온 날이 5월 31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학생이 처음 들어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생이 처음 들어와야만 학교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유관순 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배들을 뭐 이렇게 많이 들어봤겠지만 최초의 학생이 혹시 누군지 아나요? 우리 학교 첫 번째 학생, 그 학생으로 인하여서 창립일 5월 30일이 또 정해진 그 학생이 누굴까? 그 학생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창립의 의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학생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김씨 부인이에요. 우린 이름도 잘 모르는 김씨 부인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복순이고 세 번째 학생이 별단이에요. 요 이화의 문을 연 새 학생, 새 여성 우리가 좀 창립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인 김씨 부인이 5월 31일 날 1886년에 저희 학교의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 그대로 부인이니까 유부녀 아닙니까? 결혼을 했어요. 왜 이화학당에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을까? 궁금하시죠? 사실은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영어를 그 당시에 좀 하면 출세문이 열릴 것 같아. 그래서 마누라를 꼬드겨서 저쪽 가면 영어를 가르쳐준다니 자네가 가서 좀 배우게 뭐 이래갖고 남편의 그런 어떤 등떠밈 속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스크랜튼은 너무나 반가워서 뭐 가르쳤는데 이 김씨 부인이 뭐 영어가 어렵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뭐 동기가 없죠. 뭐 내가 이걸 왜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뛰쳐나가 버려. 그러니까 사실상 학생으로 처음 발을 들였지만 학생이 되지는 못하였다. 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5월 31일의 의미를 참 좀 김새는 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러다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복순이라는 아이가 두 번째 들어옵니다. 복순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뭐 먹기 어렵죠. 가난한 집의 딸이었는데 이 남편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식 먹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복순어미죠, 복순어미.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저 이화학당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복순이를 거기에 고아원에 맡기듯이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크랜튼 여사가 다시 이제 복순이 받아갖고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치고 먹여주고 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연 하나가 발생했어요. 당시 이제 서양인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 좀 있었죠. 생겨하니까. 그러다가 이런 소문이 돌았네요. 서양인들이 우리 조선 아이들을 데려가서 노예로 내다 판다더라.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대단히 그 당시 개화기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고 하죠. 내 모습이 그대로 찍히니까. 근데 그 사진이 검은색 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다 그러지. 그것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했냐? 서양인들이 애들 잡아갖고 눈을 파내갖고 마치 오징어의 먹물처럼 눈을 깨면 그 먹물이 나오는데 그 먹물 가지고 이제 뭔가 사진 인화를 한다. 그런 소문이 막 돌면서 서양인에 대해서 대단한 반발감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복순어미 곁에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런 나쁜 여자가 있나? 그렇게 서양인들이 뭐 노예로 팔고 막 사람 죽이고 눈 막 깨부시고 그런다는데 그 딸을 팔았다고. 그 복순어미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와요 학당에.
내가 다시 돌려주시오. 우리 복순이 돌려주시오. 그러니까 스크랜튼 여사는 어렵게 구한 학생인데 쉽게 내줄 수 없는 겁니다. 아,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그래요. 줬소. 그러면 내가 각서를 쓰겠소. 복순이가 이 학당에서 단 한 발만이라도 나가는 일이 있으면 당신의 허락받겠어. 그래갖고 이제 복순이가 이 학교의 학생으로 계속 아마 남아있던 걸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학생 별단위는 여러분이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여기 위에 삼성병원 있는 데가 우리 서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성 주변이에요. 도성 주변이고 스크랜튼 여사가 이제 학생이 너무 안 오니까 도성가에서 소위 말하면 애들 모집하러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도성가에서 굶주린 여인, 뭐 병까지 들어서 굶주린 여인, 그 여인의 품에 안겨서 역시 죽어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버려진 여성과 그 품의 아이. 그 두 모녀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밥 먹이고 회복시키고 그 품에 있던 아이가 별단입니다. 다 회복되어서 어머니는 학교 일을 돕고 아이는 이제 이 학당의 세 번째 학생으로 자라난다고 해요. 다 사연이 조금씩 다르죠. 스크랜튼 여사 혹은 이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건 세 번째 학생 별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씨 부인은 부귀영화를 노린 거예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 학교를 써먹으려고 온 거죠. 복순이는 자기의 의사에 좀 반하는, 그냥 떠밀려온. 세 번째 학생은 버려졌지만 이화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저는 이화가 135년 동안 왜 이곳에 걸터 앉아서 많은 학생들을 받을까? 힘없고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혹은 이곳에서 자라서 힘없고 어려운 아이를 도우라고. 그게 보여주는 게 여기 스크랜튼 여사의 창립 정신에 나와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기 위해서 긍지가 뭡니까? 자랑스러움.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화인의 그 윤여정 씨가 이번에 받았죠. 그분이 영상에서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있으니 그것은 이화여고입니다. 자긍심. 여러분에게도 이화가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자긍심의 내용 컨텐츠는 뭐냐?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곳에서 빛이 되고 이곳에서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135년 전 스크랜튼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자긍심으로 품고 사는 그런 이화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135년간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뭐 서두가 좀 길었네요. 오늘은 이제 청교도혁명에 이어서 명예혁명 좀 보겠습니다. 명예혁명. 왜 명예라는 이름을 썼을까? 뭐 안어라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해볼까요? 지난번 창립기념일 때 근속 30년 하셨던 영어 선생님 이명학 선생님이라고 남자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근속 30상을 받고 동시에 명예 동창회증인가? 동창회원증 뭐 이런 걸 받았어요. 동창회원이라면은 이곳을 졸업한 사람이 동창회원 아닙니까? 그분은 동창이 아닙니다. 이분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이 여고에서 졸업장 받은 건 여자가 남자 됐다는 의미가 있는데, 명예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것처럼 대우해주겠다, 이런 거죠. 명예혁명이 그렇습니다. 우리 혁명이라고 하면 피가 넘쳐나는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역사의 큰 걸음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예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혁명이긴 하지만 혁명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명예의 의미를 가진 혁명이다. 그래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따 보겠지만 정말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원인은 찰스 2세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제임스 2세도 나옵니다. 자, 그럼 구분을 좀 해야겠죠. 청교도혁명은 찰스 1세. 1. 자, 여기는 찰스 2세, 제임스 2세. 2가 나옵니다. 2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찰스 2세, 두 번째 제임스 2세. 어쨌든 주인공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나 어떠한 국면을 이해하거나 명예혁명을 이해하거나 할 적에 쓰입니다. 찰스 2세. 찰스 2세는 찰스 1세의 아들입니다. 왕정이 복고됐다 그랬죠. 크로멜이 무너지고 왕정 복고됐고 이제 찰스 2세의 아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이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그 청교도혁명 때 이제 아버지 죽는 그런 와중에 본인도 뭐 죽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로 도피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생활했어요.
프랑스가 뭐 개신교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캐톨릭의 나라죠. 캐톨릭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캐톨릭을 자신의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상당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왔어요. 드디어 영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자신의 왕정을 펴고 싶은 게 한편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지 복수해야지. 우리 아버지. 찰스 1세 죽인 놈이 누굽니까? 크로멜 아닙니까? 야, 크로멜 어딨어? 보니까 크로멜 죽었어요. 앞에 죽었다고 나오잖아. 그래서 크로멜의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꺼내서 시체를 토막 내버리는 우리 부관 참시라 그러죠. 어쨌든 보복을 하고 캐톨릭 중심으로 정책을 펴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찰스 2세. 친캐톨릭 정책을 폈다. 왜 캐톨릭인가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아버지처럼 의회를 무시하는, 의회 때문에 지금 그 사단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무시. 또 가는 거예요. 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이제 초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회가 대응하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청교도혁명 때 의회 상당수는 청교도인들이 많았는데 청교도혁명으로 의회의 구성원 상당수였던 청교도가 사실상 몰락합니다. 그 의회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국교도들, 국교도. 어쨌든 국가의 종교였기 때문에 국교도가 이제 의회를 상당수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찰스 2세가 와서 캐톨릭 애들을 이제 의회로 막 두고 관리를 두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회의 권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했냐? 자, 두 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밑줄. 심사법과 뒤에 나오는 인신보호법. 심사법은 심사하겠다는 거예요. 뭘 심사하냐? 영국은 국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공직도 국교도가 맡아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국교도가 아닌 사람은 공직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걸 심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 뭐라고 나와요? 비국교도는 공직 취임을 금지하겠다. 심사를 통해서 금지하겠다. 지금 찰스 2세는 캐톨릭 애들을 들여오고 싶은데 그걸 막겠다는 거예요. 왜 캐톨릭이 들어오냐? 라고 막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네가 그래서 힘꽤나 쓴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 없이 사람 잡아들이고, 거기 보면 인신보호법. 인신은 뭐야? 몸이죠. 사람의 몸을 보호하겠다. 사람의 몸을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대로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었던 자의적인 어떤 재판, 그리고 그것의 처벌, 그거 막겠다는 겁니다. 인신보호법, 자의적인 인신구속, 그런 것들 잡아들이고 구속하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겠다. 자,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이 찰스 2세의 친카톨릭 정책의 대응으로 나온 거예요. 자, 위치 잘 아시고 명사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찰스 2세의 친카톨릭 정책의 장군, 그러니까 의회가 심사법과 인신보호법 멍군, 자, 했어요. 자, 이제 붙기 일보 직전으로 또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파벌을 나눠요. 앞서서는 그냥 왕당파, 의회파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이 만들어집니다. 정당의 성립. 자, 여기서도 중요해요. 자, 왕당파를 중심으로 모인 애들을 토리당이라고 불렀어요. 토리당. 의회파를 중심으로 모인 애들을 휘그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좀 구분하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왕을 따른다? 이건 정신없는 거죠. 우리 정신없는 사람을 또라이?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토리당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휘그당은 의회가 휘그당이야? 의회가 휘그당이야? 휘그 비슷하네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의회 휘그 비슷해요. 그래서 휘그당, 의회파. 어쨌든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신보호법하고 심사법 멍군하니까 결집한다. 토리당과 휘그당. 이 토리당과 휘그당은 앞서 청교도 쪽에 나오면 안 되고 명예혁명의 바로 요 위치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북이 일보 직전으로 가는데 붙지 않았다는 거죠.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면서.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럼 와중에 이제 찰스 2세가 물러나고 동생이었던 제임스 2세가 등장해요. 자, 이 사람도 이제 자신의 형을 따라서 인신보호법이나 심사법 무시하면서 의회를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친카톨릭 정책을 계속 추구해 나갔다. 자, 이제 찰스 2세에서 불을 붙였고 제임스 2세에서 사실상 이제 촉발이 되는 것인데, 자, 이 촉발 결국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 때 벌어진 거예요. 자, 제임스 2세 때 명예혁명이 터졌는데 이유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제임스 2세가 폐위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리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제임스 2세가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55살 50세가 넘었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승계자가 누군가 하고 의회가 보니까 네덜란드로 시집간 메리 여왕이야. 메리 여왕이 윌리엄하고 이제 시집을 갔거든. 윌리엄은 이제 네덜란드 총독이고. 근데 메리가 네덜란드가 어떤 나라야? 신교도 나라 아닙니까? 지금 캐톨릭으로 안 갈 거예요. 그럼 메리로 승계가 되면 다시 여기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친카톨릭 안 간다. 그래서 이제 의회는 기다렸습니다. 좋아. 죽겠지 꼭 그러면서 이제 마음 편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역사가 항상 그런 방향으로 안 가죠.
50살이 넘은 제임스 2세가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메리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리에게 다음 학은 뭐 이렇게 해서 대충 이제 사전 협약 해놨는데 이제 뭐 해놨는데 뭐 아들 낳아버리니까 안 되겠다, 급하다, 메리에게 호출하자. 그래서 메리가 그 소식 듣고 자신의 남편인 윌리엄 데리고 군대 이끌고 온 겁니다. 군대 이끌고 와버렸고, 군대 이끌고 왔을 때 제임스 2세는 뭐 힘에 붙여서 싸울 수 없는 마당 결국 항복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임스 2세를 파면시키고 네덜란드에서 모셔온 메리와 그리고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추대되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두 명이 같은 왕좌에 앉아있죠? 바로 메리와 윌리엄이 네덜란드에 와서 이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동왕으로 추대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자, 의회는 나름대로 여기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의회의 요구를 종이로 줍니다. 자, 종이 한 장 들고 있죠? 그게 뭐냐? 밑줄 아주 중요합니다. 권리장전. 자, 그래서 영국혁명은 청교동맹의 권리청원과 명예혁명의 권리장전으로 구성됩니다. 권리장전. 청교동맹은 청교동맹 전에 발생한 것이고,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발생했다. 뭐 이런 걸로 약간 위치적 느낌이 좀 틀려요. 결국 공동왕이 이걸 승인하게 되죠. 자, 승인하면서 거기 중요한 말이 하나 또 나옵니다. 자, 권리장전도 중요하고 입헌군주제가 정착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장전의 그럼 내용은 뭐겠냐? 내용은 권리청원하고 거의 같아요. 권리청원 내용은 뭡니까? 대원장의 내용과 거의 같죠. 자의적인 과세권, 자의적인 재판권, 이 두 가지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라. 그 밑에 보세요.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거나 자의적으로 인식구속하는 것. 결국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 이걸 확인하는 것. 이거는 면면이 이어져 온 겁니다. 자, 굳이 하나를 더 찾는다면, 권리청원과 권리장전의 의미를 하나 더 찾는다면 의회의 권한을 더 확실히 줘요. 그게 뭐냐? 세 번째 나오는 의원 면책권입니다. 의원 면책권이 뭐예요? 지금도 국회의원에게 면책 권한이 있죠. 책임을 면해준다는 게 면책권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안에서 본인이 발언하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 의원들에 대한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것이고, 결국 의원이 구성되는 국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죠. 권리장전은 이제 추가적으로 결국 의회가 왕까지 배출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 권한, 더 강력한 추가적 권한 하나를 더 달았다. 바로 이 의원 면책권 가지고 이제 권리청원과 장전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권한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서 이제 이 권리장전이라는 일종의 이 법이 군주권을 확실하게 제한하였다. 그걸 뭐라고 하냐? 입헌군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헌이 뭐예요? 헌법을 세웠던 것이고, 그 헌법이 군주권을 제한한다고 하여서 입헌군주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헌군주제. 군주가 있긴 있지만 사실상 법 밑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헌군주제,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장전의 승인의 결과 영국은 입헌군주제가 확립되었다. 이 말은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는 얘기. 입헌군주제. 자, 권리청원과 장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본문이 바로 원문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청원, 이 청교동맹 때죠. 청교동맹이 일어나기 전 원인이 되는, 시발이 되는 거예요. 자, 권리청원. 어느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 함부로 구속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재판 같은 경우 재판의 권한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못한다. 뭐 다른 거 있지만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 결국 과세와 재판 권한에 대해선 의회가 갖겠다. 아니면 군주가 마음대로 못한다. 요거까지만 있으면 그냥 권리청원이에요. 자, 장전 볼까요? 명예혁명의 결과 맺어진 장전이에요. 자, 1번에 국왕의 의회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법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아니면 실행하거나 뭐 어쨌든 재판과 관련한 이러한 권한들에 대해서 제한하겠다 이런 말이죠. 바로 재판권에 대한 제한이고, 여기 보면 의회 승인 없이 돈을 거두는 행위, 과세권도 역시 제한하겠다. 결국 재판권과 과세권이에요. 재판권과 과세권 제한했다. 그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더 있죠. 구조.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내용. 의회가 아닌 곳에서 고발당하고 신문당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의원에 대한 면책권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의원 면책권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권리청원과 장전을 구분하시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권리청원과 장전이 구분되는 순간 청교도혁명이냐 명예혁명이냐 구분되는 것이고, 위치는 각각 잡아야 되는 거죠. 위치가 청원은 원인이 되는 쪽에, 장전은 결과 쪽에 위치한다. 자, 원문이 나올 수 있어요. 원문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장전까지 봤어요. 이후에는 어땠냐? 자, 이후에 명예혁명 이후에는 대영 제국이 성립합니다. 엔여왕 때네요. 엔여왕.
자, 앤 여왕이 거기 대영 제국은 뭐냐면 스코틀랜드를 병합한 거예요. 거기 에스파냐 전쟁 승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청교동맹 명예혁명 이야기 다 뭐냐? 잉글랜드 이야기예요. 잉글랜드 이야기고 웨일즈는 되게 쉽게 이렇게 흡수가 됐기 때문에 존재감 없이 흡수된 거고 저 위에가 스코틀랜드라 그랬죠. 스코틀랜드를 앤 여왕 때 합병합니다. 앤 여왕 때 합병하면서 이 브리튼성을 하나로 통일한 거죠. 여기가 대영제국이었어요. 여기가 대영제국. 거기 보면 대영제국. 자, 그래서 앤 여왕 때 스코틀랜드를 영합함으로써 대영제국을 가졌다. 이 말이 그 다음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영제국이 성립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하노버 왕조의 성립인데 앤 여왕이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자식이 없네. 그 자식이 없어갖고 그 후계자를 구하다 보니까 독일로 장가를 독일로 간 그 조지 1세가 결국 이제 조지 1세가 되는 사람이죠. 조지 1세가 독일의 제후로 있었습니다. 그냥 조지 1세를 그 독일 제후를 불러갖고 영국 왕으로 시켰어요. 거기 보면 그 독일 왕 조지 1세가 이제 독일의 출신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하노버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노버 가문이라고 이제 불렀었던 것인데 이 조지 1세가 나이가 당시에 이제 50살이 넘었었어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말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영국 왕이 됐어요. 그러면 영국말을 해야 되잖아. 영어를 잘 몰라요. 나라 왕이 돼야 되는데 막 문서 주고 뭐 회의하고 그러는데 영국말 모르고 영국 사정도 밟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내 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조질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관심 없지. 나 그냥 독일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이게 뭐야. 아무리 자기가 좋다 하더라도 편치 않고 관심 없는 거예요. 그 조지 1세는 자신 재위기간 내내 그냥 독일에서 놀았어요. 그럼 영국은 사실 거의 왕이 통치하지 못하죠. 그 왕이 통치하지 못하면 국가가 안 돌아가냐? 그게 아니죠. 영국은 의회가 있잖아. 그래서 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이 내각이 중심으로 해서 왕은 거의 통치하지 않는 방식. 자, 그 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조지 1세가 이제 독일 쪽 의뢰 가문에 하노버 가문을 만들어서 하노버 왕조가 열렸는데 정치에 무관심했어. 그래서 내각 책임제가 시행된다. 밑줄 내각 책임제. 자, 내각 책임제는 말이 뭐냐? 왕이 아니고 내각이 의회가 구성한 내각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한다 이런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이 옆에 있는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아까 조지 1세 바로 그거 아닙니까? 왕이 있지만 거의 통치를 많이 안 해요. 내각이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다. 이게 지금 영국 모습이죠. 영국이 지금 내각제 아닙니까? 내각제. 그래서 지금 총리가 이끌고 있죠. 거기 여왕은 거의 국정에 관여 안 해요. 그 전통이 여기서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권리장전 끝나고 나서 입헌군주제의 전통이 마련됐다. 입헌군주제가 확립됐다 그랬죠. 만약에 거기 시점에 권리장전 끝나고 나서 내각 책임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요? 그땐 맞지 않아요. 그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앤 여왕이 국정을 운영하잖아. 여왕이. 그러니까 왕이 운영한 겁니다. 왕이 주도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권리장전으로 인해서 군주권이 일부 제한되는 어쨌든 법이 왕권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군주권이 완전하게 이제 손 뗀 거죠. 손 뗀 겁니다. 그러니까 입헌군주제의 내각제의 위치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런 명사를 좀 답니다. 자, 그럼 크게 보면 정말 크게 보면 영국은 좀 복잡해요. 크게 보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그리고 앤 여왕의 대영제국 그리고 마지막에 하노버 왕조의 그 내각 책임제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두 덩어리를 그냥 연속으로 배운 겁니다. 그 네 덩어리 안에 청교도 혁명은 권리청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이어 있었고 그리고 명예혁명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권리상전. 그래서 총 네 덩어리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앤 여왕의 대영제국, 마지막에 하노버의 조지 1세 이렇게 네 가지로 하되 청교도 혁명의 과정, 명예혁명의 과정을 순서대로 좀 익혀라. 어렵죠? 복잡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보면 여러분의 눈에 좀 익숙합니다. 이런 이야기 왜 자꾸 하냐? 영국혁명은 순위적인 문제를 간혹 언급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미국으로 갈까요? 자, 미국혁명. 자, 미국혁명은 18세기예요. 18세기도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혁명으로 따지면 100년도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혁명이 얼마나 앞섰는가를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거죠. 거기 처음에 보니까 이게 미국은 시민혁명이면서 또 독립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이자 독립전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배경 보겠습니다. 배경.
영국은 청교도의 이주 과정에서 영국의 청교도 이주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을 끝으로 청교도 혁명 뭐 이전부터 해서 청교도들이 상당히 탄압받았죠. 아까 탄압받았다고 그래서 찰스 1세 때. 그러니까 탄압받은 청교도들이 대서양 건너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입니다.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미국의 최초의 개척자들, 미국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잖아. 필그림 파더스라 그래요. 종교적인 자유를 추구해 갔었던 미국의 아버지들. 필그림은 이제 순례자라는 뜻이죠. 어쨌든 종교적 자유를 추구했었던 이들이 이제 대서양 연안에 13개의 주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대서양이 이쪽이죠. 여기 유럽이 있고 여기 대서양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태평양이 아니고 이쪽으로 하면 대서양이죠. 대서양 연안에 이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점점 잡은 거예요.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 그 이후에 계속 오는 사람들이 갖고 이제 13개 주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미국 최초의 13개 주예요. 자, 이 13개 주가 이제 성립이 됐어요. 성립되는 과정 좀 볼게요. 처음에 이제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거기 딱 도착했네. 그럼 인디언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인디언들을 만났어요.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 뭐 구질구질하고 그지 같아요. 그래갖고 야 너희들 여기 땅 주고 여기서 농사 좀 지어라. 그래서 옥수수 짓는 법, 감자 뭐 이런 거 이제 농사 기술도 알려주고 이제 살 방법을 알려줘요.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필그림 파더스가 이제 농사 짓고 첫 번째 수확물, 그 첫 번째 수확물을 이제 거두고 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청교도니까 그게 이제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에 또 기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만 보면 인디언 너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했네 이러면서 뭐 떡도 뭐 같이 나눠 먹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상당히 진실을 많이 가려요.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서 사라진 인디언들입니다. 결국 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하면서 남미 남아메리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고 나서 그들을 학살하는,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여기 보면 대서양 연안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보세요. 전쟁, 각종 그 인디언들과의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부족들을 멸족시키면서 학살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죠.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13개 주가 그런 과정 속에 성립하였다. 자,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이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딱 와서 보니까 영국인들이 거기 가서 미국의 대서양 연안에다가 식민지를 개척했어. 그러니까 땅을 개척했어. 그러니까 영국은 우리 식민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근데 뭐 상황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실 총독을 보냈지만 직접적으로 뭐 개입하거나 간섭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 총독을 보냈지만 간섭은 안 했다. 그래서 여기 없어요. 13개 주는 자치적인 의회,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면서 운영하였다. 영국은 총독은 보냈지만 간섭하지 않았다. 좀 방임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뭐 사실 충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충돌했냐? 그건 이제 이 방임이라는 간섭을 이제 이후에 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거 살필게요. 자, 배경이 되었던 사상이 있습니다. 계몽사상. 이해돼요? 지금 18세기 후반이에요. 18세기는 계몽사상의 시대 아닙니까? 유럽이 계몽사상으로 쫙 하고 퍼져 있죠. 그 유럽인들이 건너온 거예요. 당연히 계몽사상을 안고 온 거죠. 특히나 로크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왜 로크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주냐면 로크가 영국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 돌아온 사람이 영국인들이에요. 초반 이주자들이 다 영국 사람입니다. 로크의 사회학설의 핵심 뭐예요? 혁명론과 저항권. 혁명론과 저항권 속에서 정부 교체할 수 있다. 상당히 저항적인 이 사상을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왔었던 거죠. 어떤 뭐 계기만 생기면 바로 정부 교체, 저항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자, 세 번째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 당시에 가장 유행했었던 책인데 그거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루소는 영향 안 미쳤나요?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요. 100%. 그런데 루소는 또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곳에 프랑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소라기보다는 로크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단 보겠습니다. 발단은 아까 제가 약간 암시적으로 좀 줬죠. 자, 영국, 본국이죠. 본국이 중상주의를 강화했다.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우리 절대왕절 중상주의 배웠어요. 중상주의 핵심 뭡니까? 국가 개입 아닙니까? 국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아까 간섭하지 않는다 해서 간섭한다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은 왜 간섭 안 하다가 간섭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7년 전쟁이 있었어요. 7년 전쟁. 7년 전쟁이 있었고 이 7년 전쟁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이런 얘기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7년 전쟁 이야기예요. 사실 7년 전쟁은 저 유럽 쪽에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주로 이제 대항은 영국과 프랑스인데 이 유럽에서 벌어진 것이 당시 유럽들이 식민지를 가지다 보니까 식민지에서 같이 벌어진 거예요. 인도 쪽에서 이제 대규모적으로 벌어졌었고 이쪽 북미의 저 캐나다 쪽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필두가 되어서 붙었던 게 이제 7년 전쟁인데 영국이 여기에서 이겨요. 사실 이깁니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비는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전비가 많이 드니까 전쟁 비용이 많이 드니까 세금이 좀 필요한데 미국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가 세금을 부과한 거예요. 거기 보면 7년 전쟁을 승리했지만 재정 문제가 여전히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각종 세금을 부과했다. 지금 뭐 미국이라고 말할 수 없고 13개 연안에 대서양 연안 자치주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세금을 잔뜩 부과해서 짜증 나겠죠. 세금 안 내다가 세금 내면 짜증 나는 거예요. 밑에 아주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상주의 강화하니까 식민주의가 반발한다. 자, 밑줄 칠까요? 대표 없는 것에 과세 없다. 중요한 말이고 상당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의회를 구성해요. 또 영국 사람이기도 하고 머릿속에 의회라는 것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의회는 뭐예요?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세를 누가 부과한 거예요? 영국 본국에서 부과했어요. 본국의 의회에서 부과한 겁니다. 근데 본국의 의회는 지금 미국에 있는 13개 주의 대표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가지도 않은 우리 대표가 없는 의회에서 어찌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 나오는 우리의 대표가 없는 곳에서 과세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반발을 거세게 했어요. 거세게 하니까 영국도 한 발 물러섭니다. 그래서 영국이 뭐라 그러냐? 좋다. 그러면 세금을 상당수 감면해 줄게. 그래서 뭐 인지세는 뭐 이렇게 도장 찍고 이제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 발급하면 도장 하나 받고 그거 얼마씩 내죠? 뭐 그런 거예요. 인지세 등등등을 폐지했지만 한 가지 남겨뒀어요. 이것만은 폐지 못한다. 그게 바로 차세입니다. 차세. 여기서 차는 카가 아니에요. 티 먹는 티. 차세를 왜 폐지 안 했을까? 차는 그 당시 소금처럼 거의 필수품이었어요. 지금 인도의 홍차를 가장 많이 마신 나라가 어디냐? 영국이에요. 영국입니다. 영국인이 하루에 홍차를 한 5잔 마셔요. 우리가 지금 커피를 한 5잔 마시는 거랑 대단히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미국에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필수품처럼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거래 물품의 상당수가 이제 차인데 그 차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은 이제 폐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 입장에서도 요 세금은 이제 걷자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차가 이제 불만이죠. 차에만 세금. 그러니까 차가 불만인 거예요. 거기 세금이 잔뜩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때부터 차를 안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차 대신 마신 게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의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 뭡니까? 아메리카노. 바로 미국이라는 상징이 거기에 담겨있죠. 바로 그러한 연유가 또 담겨있게 돼요. 자, 미국인들은 결국은 하나 남은 차세에 대해서 반발을 가집니다. 그 반발이 전쟁의 시작이 됐어요. 그 전쟁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밑줄 보스턴 차 사건. 이 보스턴 차 사건이 이제 식민지 전쟁의 신호탄이죠. 신호탄. 그걸 보기 전에 발발이 됐었던 토마스 페인의 책 내용을 좀 볼까요? 영국이 조국이라고? 미국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영국이 정말 우리 조국이라면 영국에게는 참 수치스러운 거다. 짐승도 지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 야만인도 지 가족하고는 전쟁 안 한다. 그런데 니네는 우리를 식민지 본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또 여기 토마스 페인이 이렇게 아무리 지혜를 짜낸다 해도 이 시기에 대륙 미국 말하는 거예요. 단 1년의 안전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짜낼 수 없다. 분리밖에 없다. 가자. 독립하자. 화해라는 없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밑바닥에 쫙 깔리고 사람들에게 호소가 먹혀들면서 이제 뭔가 이제 대항 쪽으로 이제 간 겁니다. 앞서 말한 토마스 페인 이야기한 거예요. 보스턴 차 사건 아주 유명한 거죠. 보스턴이 이제 항구예요. 항구고 여기에 들어오는 많은 물품 중에 하나는 바로 차죠. 차를 잔뜩 실은 배가 왔어요. 당시 미국 본국 사람들이 이제 티를 좀 안 내려고 원주민 목장하고 결국 이 차가 잔뜩 실린 배에 올라타갖고 차를 잔뜩 해서 바다에다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놈의 싹을 것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저항의 극단적인 모습 보여준 거고 이렇게 돼서 이제 본국으로 영국의 소식이 전해니까 영국 애들이 뭐야 이 자식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영국도 반격을 하면서 보스턴의 항구를 폐쇄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 촉발의 어떤 신호탄이 된 것은 보스턴 차 사건이다. 보스턴 차 사건 앞서서 벌어진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봐야겠죠. 7년 전쟁과 대표 없는 곳 과세 없다. 자, 전개 쪽 보겠습니다. 가볍게 넘길게요. 자, 이제
뭔가 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개 주가 회의를 열어요. 그게 이제 데르케이입니다. 데르케이. 자신을 이제 본국이 섬나라니까 우리 내립니다. 그래서 데르케이가 열렸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열려요. 필라델피아는 이제 독립의 도시라고 미국에서 이제 자랑하는 나라죠. 필라델피아. 독립기념일에서도 필라델피아에서 하죠. 데르케이가 열려요.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데 거기 보니까 1차 회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야, 영국하고 이제 못 놀겠다. 통상 끊어버려. 영국 사면 우리 못 산다. 이거 사실은 전쟁까지 간다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항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발적으로 렉스턴에서 자, 렉스턴이 지금 보스턴 바로 겹치예요. 거기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벌어집니다. 영국군과 그리고 대륙의 군대가 충돌이 벌어지면서 전쟁이 본의 아니게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본의 아니게 빨려. 1차 대륙회의에서 사실상 통상 거부 등을 했지만 렉선 전투로 전쟁에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 실제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어떠한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2차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역시 필라델피아에서 열려요. 2차 회의에서 드디어 아까 토마스 페인이 말한 처럼 화해는 없다. 분리하자. 뭐 이런 독립전쟁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총사령관으로 조지 워싱턴을 이 사람이 이제 초대 대통령 되는 사람이고 총사령관을 뒀다는 건 뭐예요? 전쟁 가겠다는 겁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이제 영국과 붙자. 자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독립선언서 발표한 사람이 제퍼슨이에요. 제퍼슨. 그래서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거기 나오네요. 천부인권, 주권제 및 혁명권. 요게 이제 2차 대륙회의 모습이고 이 사람이 이제 워싱턴이에요. 앉아있는 사람. 워싱턴이 미국의 1달러의 주인공이죠. 제퍼슨이 2달러 주인공. 2달러는 뭐 잘 안 쓰지만 2달러도 이제 통용은 되죠. 행운권으로 쓰이는. 그래서 총사령관과 우리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을 헌정한 자신의 화폐에 헌정한 바로 그 주인공들이 총사령관과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제는 독립으로 가겠다. 이제 전면 충돌로 가는 겁니다. 독립 선언서 요것도 본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천부인권, 주권제 및 혁명권 나오는데 천부인권은 뭐예요? 하늘이 인간에게 권리를 주었다. 하늘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준 거죠. 하늘이 준 거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주권제민은 뭐예요? 그 권리는 오직 일반 백성에게 있다는 거죠.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가 주권제민이에요. 주권은 바로 백성에게 있다. 혁명권은 정하겠다. 혁명권은 정부교체론과 사실 같은 로크의 이야기죠.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혁명선언의 내용인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자 기억 나옵니다. 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 보면서 하셔도 돼요.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창조주로부터 받았다. 첨부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받았다. 일정한 권리 인권이죠. 첨부인권. 첨부인권의 사상이 저기 딱 나와요. 기억. 자, 두 번째. 그 권리가 이제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한 권리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니은.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하며 자 이게 이제 사회계약이에요. 이런 권력을 사회계약을 정부가 이제 사회계약한 거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정부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우리로부터. 그러면 원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야? 바로 국민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주권제민. 주권제민의 사상도 바로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디귿.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언제든지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은 안전한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정부교체론 아닙니까?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들을 파괴할 수 있다?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정부교체론. 저항하고 혁명함으로써 정부교체할 수 있다? 바로 로크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 주권제민 그리고 천부인권 바로 정부교체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바로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권리청원과 장전은 여기랑 완전 틀려요. 권리청원과 장전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자의적인 재판권, 자의적인 과세권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 두 개 가지고 놀고 있는 거고 여기는 완연하게 프레임이 다르죠.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면전으로 붙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생국 미국과 그리고 영국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영국과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거는 너무나 명약관하게 미국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운이 발생해요. 이게 항상 운입니다. 지금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원한진 나라가 많아요. 특히나 아까 7년 전쟁은 누구랑 붙었다 그랬어요? 프랑스랑 붙었다 그랬지. 그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독립전쟁 한다 그러니까 좋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원한선 나라들은 다 미국을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유럽의 지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참전을 해요. 특히나 프랑스가 엄청난 참전을 했고 에스파냐, 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싹 다 이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식민지의 독립군과 싸우지만 동시에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과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 보면 요크타운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미국은 독립을 이루게 된다. 여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도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거기 보면 요크타운 전투를 승리로 해서 이제 독립이 사실상 확정되고 그 독립을 어디서? 파리 조약으로 확정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가장 큰 공을 가진 프랑스 파리에서 이 조약을 맺었다는 건 이 전쟁의 가장 큰 기여자가 프랑스였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파리에서 조약 맺고 미국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의 어떠한 기념으로 미국의 자유의 신상을 프랑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미국과 프랑스가 또 그런 관계가 있어요. 영국과도 관계가 있지만 자, 파리 조약을 맺으면서 13개 주가 독립한다. 13개 주가 결국 독립. 여기 있는 13개 주가 독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미국의 독립의 소식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프랑스가 지금 도와줬다고 그랬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여기서부터 한 6년 후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채 1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한 독립의 어떤 기운들이 프랑스에 다시 이제 옮겨 붙었다 이런 것이고 한편으로는 남아메리카 지금 에스파냐의 식민국 아닙니까? 북쪽이 독립했네 우리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 13개 주가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했으면 우리가 각각 한 나라로 갈 거냐 아니면 13개가 하나의 나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나로 갑니다. 연방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헌법을 제정하는데 연방 헌법을 제정하는 거죠. 연방 헌법을.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란 나라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닙니까? 스테이츠들이 유나이티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연방국으로 간다. 그래서 연방 헌법을 제정한다. 하나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3개가 하나로 가서 최초의 미국의 성조기가 이렇게 생겼죠. 별 13개, 스트라이프 13개. 그래서 13개가 모였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성조기를 만들었고 이제 미국이 개척하면서 주가 계속 늘어나서 지금 51개인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최초에는 13개예요. 13개의 흔적은 지금 이 스트라이프에 남아있죠. 13개 스트라이프로 최초에 우리는 13개였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13개가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성조기가 마련되는 거죠. 자, 연방헌법 제정하고 삼권분립이 마련됐다. 우리 삼권분립은 계몽사상의 몽테스큐에 계몽사상이 영향받은 거예요. 몽테스큐의 그런 삼권분립을 받아들여서 전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의 삼권분립의 나라가 되었고 초대 대통령은 총사령관이었던 워싱턴 그리고 공화정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미국혁명 봤는데 미국혁명도 순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혁명은 다 순서적인 부분이에요. 자, 거기 순서를 다시 보니까 연안의 13개주 그리고 간섭 없었는데 중상주의 7년 전쟁의 과정 속에 중상주의가 되고 그리고 대표 없는 과서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보스턴 차 사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대륙회의가 연이어 벌어지고 렉스턴 전투가 이제 1차 회의 그 다음에 이제 혁명선언서 그리고 요크타운 전투 그리고 파리 조약으로 이 명사들이 연이어 어떤 혁명의 과정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 그거 명심하면서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혁명까지 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